안녕하십니까, 래피드입니다. 3월 19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1.1%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29% 하락했습니다. 오늘 이제 양증시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는 2700선 근처에서 다시 한번 떨어졌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2400억을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7000억 가까이 매도하면서 오늘 많은 매도가 나왔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 투자자 850억 매도, 기관 투자자 1100억 매도하면서 양매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해외 증시 같은 경우는 다우 나스닥 상승을 했고요. 일본 증시 니케이도 0.6% 상승했고 상해 조갑은 이제 0.7%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특히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기관 투자자의 매도가 굉장히 크게 나오면서 하락으로 부추겼습니다. 자, 일단 차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올라가는 듯 하면서도 계속 눌러지고 있습니다. 21선은 살리면서 추세를 유지하는 듯 했는데요. 이번에는 21선 아래로 주가를 눌러버리면서 쉽게 2700선을 뚫고 나가지 않겠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조금 더 증가를 하면서 이렇게 눌러졌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박스권 안에 주가가 갇힌 채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요. 2700선에 대한 탈환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3월 달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서 올라가거나 4월에 올라가거나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시장 전체로 보았을 때 결국에는 지금 상승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 언제 가느냐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안에 밴드 안에서 주가가 좀 눌러지면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7천억 정도 매도했고요. 금융 투자가 5,300억 매도하면서 대부분의 물량을 또 금융 투자 위주로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금융 투자의 매수가 이어지다가 또 이렇게 하루 만에 급락을 시키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2,400억 매도로 매수는 하지 않았지만 확실히 지금 연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일부터는 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그런 이 움직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움직임이 3월 말까지 혹은 4월까지도 계속 이어지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융투자 외에도 사모펀드의 매도가 좀 강하게 나왔고요. 전반적인 이 기관 투자자의 매물은 저 두 투자자로부터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890포인트로 진행되었고 고점 부근을 유지하였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잘 버텼지만 여전히 이 쌍봉 형태로 이 고점을 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기관 투자자라든지 외국인 투자자가 양매도를 진행하면서 그동안 매도했던 물량을 채우지 않고 하루 정도 매수했지만 다시 매도로 전환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융투자의 매도가 강하게 진행되었고요. 양 증시가 오늘은 좀 눌러지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도 3원 정도 올라가서 1339원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환율도 올라갑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 환율이 그동안 오랫동안 버텨오던 고점을 찍고 저점을 찍고 횡보하던 그 구간을 지금 한순간에 또 이렇게 올려버리는 느낌인데요. 환율이 1300원, 1310원 정도에서부터 또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정말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너무나도 크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 환율에 대한 공격적인 상승이 요쯤 해서 이제 멈출지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이 또 나올지는 지켜보겠습니다. 흐름상 사실 환율이 더 올라가서는 안 되는 흐름인데요. 지금은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300원대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유지가 될 것인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국채 금리입니다. 지수 선물이죠. 선물 지표도 하락으로 미국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약하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해 보이진 않고요. 유럽 증시도 크게 지금은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움직이는 수급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합 수준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원자재 가격은 국제유가 82달러 수준이고요. 천연가스도 마찬가지 비슷한 가격대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채권금리가 이제 4.3%를 돌파를 했습니다. 0.027% 떨어지긴 했지만 또 부담스러운 가격대까지 올라왔고요. 고점을 이제 돌파하기 직전이죠. 그래서 고점을 넘어갈 듯 말 듯 하면서 국채 금리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서서히 떨어지면서 다시 안정적인 방향으로 가다가 다시 지금 치솟고 있거든요. 그 기준점이 미국의 2월 CPI 지표, PPI 지표가 생각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파로 아직까지 국채금리가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불리한 입장입니다. 한화에 대한 그런 메리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렇게 환율도 올라가게 되고 국채금리가 올라갈수록 점점 이제 시장으로 돈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해외 안전자산으로의 돈이 유입되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 오늘 일본이 17년 만에 일본에 대한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화 예금이 이제 100억 불에 육박할 정도로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17년 동안 유지를 하다가 드디어 0%대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일본 쪽으로 다시 엔화들이 회수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일본에 대한 경제가 살아나지 못했고 계속 이제 금리를 낮추는데도 일본 경제가 죽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내수 시장에 이제 돈이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해외 쪽으로 돈이 나가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일본에 대한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해외 투자금들이 다시 회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금리 상승이 일본에도 지금 물가 상승에 대한 조짐이 있기 때문에 움직였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자, 과연 이 엔화에 대한 현금화가 우리나라 증시에도 지금 그것 때문에 좀 떨어졌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어떤 영향을 줄지는 한번 좀 장기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마이너스 금리에서 이제 0% 됐다고 해서 크게 자금이 공격적으로 계속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제 앞으로에 대한 시장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움직이는 수급들이 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증시에 대한 분위기 살펴보았고요. 계속해서 변수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꾸준히 우리나라 증시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면 고점 찍고 다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월봉 추세는 그대로 살려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증시 보았고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20원 하락해서 0.1% 하락했고요. 17,84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에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듯 하다가 중간에 이제 떨어지면서 거의 뭐 보합 수준까지 주가가 밀리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평소보다 좀 많았고요. 17,740원으로 종가 대비 120원 정도, 100원 정도네요. 추가로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뿐만이 아니었고요. 관련 종목들도 모두 동일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BHI도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인데 하락을 크게 하였고요. 장 초반에 좀 올라가던 종목들도 모두 하락 전환해서 눌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증시 전체가 떨어졌고요. 기관 투자자에 대한 물량이 쏟아지면서 하락으로 전환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이제 증시에 대한 설명과 함께 말씀을 드렸고요. 일본에 대한 금리 인상 여파로 이 자금 회수가 일어나는 듯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계적인 매도가 코스피 전체로 좀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로 이제 투자자 수급부터 먼저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가 105만 주를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29만 주를 매수했습니다만 금융 투자가 35만 주를 매도를 하였고 사모펀드도 15만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매도에 대한 수급들이 확실히 보이고요. 오늘 하루에 갑자기 이렇게 물량을 쏟아낸 것이 어떤 큰 악재 때문에 이렇게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런 기계적인 매도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좋게 매수를 하던 그런 수급들이 좀 빠지면서 이렇게 상승을 누르긴 했지만,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 이 정도의 물량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량을 받아주는 다 반대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유지되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특히 보험, 투신, 연기금 투자자가 꾸준히 지금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좀 눈에 띄는데요. 특히 연기금 투자자가 42만 주 가까이 매수를 하면서 최근에 매수했던 이 매수세 대비해서 더 강하게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외국인 투자자, 금융 투자, 그다음에 사모펀드가 이번 주 내내 매도를 할 것인가, 아니면 매도를 하루 만에 끝내고 다시 매수로 전환할 것인가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조금 기분 좋은 출발을 했지만 아쉽게도 눌러졌지만 뭐 크게 우리가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별 거래량을 보시면 1260만 주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줄어들었을 때 다시 증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증가를 하면서 올라가길래 저는 드디어 이제 올라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좀 아쉽게 이렇게 눌러지는 모습이었고요. 뭐 확실히 거래량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크 거래량이 다시 나와주면 좋겠지만, 그 피크 거래량보다 작긴 하지만 확실히 지금 평소보다는 많은 거래량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100만 주, 200만 주 이렇게 매일 거의 거래가 죽듯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씩 이렇게 주기적으로 거래량을 힘을 실어준다는 것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거래하는 수급 자체가 굉장히 활발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딱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량 증가할 때 윗꼬리 달고 이제 길게 달고 음봉으로 눌러졌다는 것은 사실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한 금리 여파로 차익 매물이 더 쏟아진다면 뭐 추가적인 하락은 불가피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상승에 대한 시작을 왜 했는지를 다시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단식으로 차곡차곡 이제 올라오던 그런 패턴이었기 때문에 뭐 조금 꺾이더라도 크게 저는 문제가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이 거래량이 더 증가를 하는지를 좀 체크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남은 기간 동안 움직임을 계속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수급 넘어가고 공매도 잔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오늘 외국인 투자자가 좀 많은 매도를 진행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또 공매도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는지, 일단 1 공매도 거래를 보시면 별로 없었습니다. 오늘은 공매도가 별로 관여하지 않은 그런 매도였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기계적인 그런 매도가 나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3월 18일, 3월 19일 뭐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전날 많은 상환 이후에 한 11만 주 정도, 이렇게 5만 주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고요. 일단 700만 주, 600만 주, 500만 주로 이렇게 공매도 잔고가 감소를 했다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모건슬리의 대량 보유자도 지금 벗어난 상태고, 모건슬리가 공격적인 상환을 하는 바람에 공매도 잔고도 저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추후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는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원을 보시면 뭐 전날에 신한증권에서 좀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뭐 크게 많은 매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신한증권이 좀 매도 상위에 위치를 하면서 이 신한증권으로부터 매도 물량이 많이 쏟아졌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일 좀 집계를 좀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일시적인 그런 매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매도 잔고 이후에 이제 대차 잔고도 뭐 지금은 크게 뭐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상위 종목에 위치를 해서 오늘 표시가 되긴 했지만 뭐 차익 30만 주 정도 상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240만 주로 대차 잔고는 조금 줄었지만 뭐 평소와 비슷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융자가 이제 굉장히 활발하죠. 최근에 확실히 이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그런 신용 거래도 활발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일단은 이 외국인 투자자가 일시적인 매도를 언제까지 하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에 대한
그 전체적인 시장 매도가 나왔지만 우리는 지금 연기금 투자자, 투신 투자자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추정 물량이 이제 100만 주 정도에서 87만 주로 감소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적은 물량 매도하지 않았고요. 16.78%로 수급이 보유율이 좀 감소하긴 했습니다. 뭐 그동안 이제 연일 좀 많이 매수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저는 나올 수 있는 매도 물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좀 장기적으로만 나오지 않는다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신규로 연기금 투자자, 투신 투자자가 계속 매수하는 이유가 어떻게 될지, 언제까지 매수를 할 것인가, 그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서 기술적인 부분들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계속 주목하고 있는 이 SMR이죠. 뉴스케일 파워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직접 투자한 기업이고 SMR 사업에 있어서 지금 미국에서 가장 앞선 기업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뉴스케일 파워로부터 이 기자재를 수주받아서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11.2달러까지 장중에 이제 급등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지금 뭐 프리마켓 7% 정도 하락하고 있지만 7% 하락 중이라도 지금 9.3달러 수준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이 거래량이 터졌고요. 어제 11달러면 사실 이 SMR 뉴스케일 파워가 초반에 횡보하던 그 이 가격대와 거의 유사합니다. 오히려 더 높아 보이고요. 그래서 이 장기적으로 떨어졌던 이 구간을 단 3주 만에 회복을 시켜서 올려버렸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오늘 뭐 6%, 7% 이렇게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5달러에서 어떻게 하면 11달러가 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만큼 뉴스케일 파워가 미국 내에서 지금 입지가 괜찮다라고 투자자들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SMR이 정말 AI에 대한 데이터 센터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투자자들이 인정을 하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뭐 오늘은 좀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되었지만 뭐 이번 달에 큰 상승이 없더라도 결국에는 우리는 4월, 5월, 6월에 집중되어 있는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들 하나씩 기다리면서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내일 제재가 확정된다라고 합니다. 과징금 규모가 뭐 얼마가 될지 주목해야 된다라는 얘긴데요. 사실 뭐 요거는 오래 전부터 좀 예측이 되어 왔고 얘기가 나왔던 얘기죠. 그래서 160억 정도로 마지막에 예측이 되어서 기사화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직 뭐 얼마가 될지 모른다. 그래서 금융 이 위에서는 200억 정도, 금감원에서 200억 정도를 얘기하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서는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더 적게 해야 된다. 그래서 뭐 그 사이로 아마 확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크게 뭐 중요한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이 소식인데요. 소형 원자로 유럽 수출이 막힐 수도 있다. 원전업계가 지금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U가 정부 보조금 입찰 제한 규정을 마련했고 한수원이 그 지원금을 훌쩍 넘기 때문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정부가 5년간 4조 원을 투자해서 개발하는 소형 모듈 원자로의 유럽 수출길이 막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유럽연합이 EU 외 국가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 수출 계약 입찰을 금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받고 이 시장 가격을 너무 왜곡해서 우리 입찰을 하지 마라. 유럽 내 이 시장을 너무 저가로 왜곡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가 SMR 연구 개발에 투입한 자금이 유럽 시장에서 수출을 막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 얘기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R&D로 투입한 자금이 어떻게 보조금으로 인정을 받아서
그 수출할 때 문제가 된다라는지 좀 이거는 좀 잘못된 이 내용 전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EU가 이 제재를 하는 것은 수출 시에 직접적인 정부의 보조금입니다. 그러니까 수출 기자재 수출이라든지 건설 자금을 정부 차원에서 직접 이 기업에게 지원을 해준다라는 것을 제재를 한다는 것인데, 그거 외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 내에서 ISMR을 지금 개발하겠다는데 그거 들어가는 비용을 왜 수출을 막는 결과로 초래한다는 건지, 요건 아마 좀 이 EU에 대한 의도와 좀 잘못된 얘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혁신형 기술 개발 사업 지원 예산금이 3,900억인데 이 중 민간 투자 1,200억 제외하고 과기정통부 1,500억과 산업통상자원부가 1,200억 해서 정부 지원금이 2,700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2,700억이 EU에 대한 규정을 넘는다는 건데, 이거는 우리나라 개발 자금이죠. 근데 수출을 위한 자금 지원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일단 규정 한번 보겠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기업이 3년간 724억 원 이상의 비EU 국가의 재정 기여금을 받는 경우 수출 계약이 제한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년 동안 724억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타이트하죠. 지원금을 뭐 1,000억 이상 받지 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금은 직접 지원금뿐만 아니고 저리 대출과 세제 혜택까지 아우른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게 당장 SMR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체코 원전, 폴란드 원전, 이거 대형 원전들이 타격을 받는 거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원전에 대한 그런 지원금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 그 지원금을 그 건설하는데 직접적으로 투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항상 해외 이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원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합작사죠. 그래서 폴란드도 지금 합작사 설립을 해서 그 합작사에다가 지분 투자를 해서 투자금으로 지원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직접적인 저런 정부 지원금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금입니다. 투자금. 그래서 자국 내에 이제 유럽에다가 자금을 들여다가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이 합작사 설립을 통해서 그 합작사가 이제 수익을 발생시키고 원자력을 짓고 원자력을 운용하고 그런 이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EU가 규제하려고 하는 그런 관점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서는 영향이 우려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관계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이제 이 법안 자체가 EU의 그런 산업 자체를 좀 보호하기 위한 그런 뉘앙스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해외 이 기업들이, 그죠, EU를 제외한 그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유럽 내 시장을 장악해 나가면 분명히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런 규정이 좀 불리하게 흘러갈 수는 있다라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 좀 계속해서 살펴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 지금 우리나라가 SMR을 수출 못한다라는 뉘앙스가 좀 보였는데, 사실 국내 개발 지원금이 수출을 못하게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직접적인 지원금도 사실 우리는 해외 투자 개념으로 합작사에다가 투자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수주를 할 때 우리나라가 이 수주하는 그런 국가의 규정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사실 기자재 생산 기업입니다. 그리고 건설 기업이긴 하지만 사실 EPC 관리 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기자재 수출만 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수익성이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저런 큰 자금이 부담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는 뭐 이렇게 됐든 저랬든 간에 원자력 발전 내에 기자재 수출만 할 수 있다면 상당히 이제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그만큼의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AI에 대한 소식과 함께 최근에 이제 힘을 받았고, 그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 인프라가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라는 것이 이제는 머나먼 얘기가 아닙니다. 한 10년 뒤에 데이터 센터 지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당장 이 추세를 보았을 때는 서로 이제 AI 경쟁을 하면서 당장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지금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메모리 칩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분들 뉴스 보면 HBM이라는 그런 메모리 얘기를 많이 들을 겁니다. 그게 지금 엔비디아도 그렇고 지금 여러 업체들이 그런 수요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급합니다. 빨리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네, 급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 많은 반도체를 사다가 어디 공장에 쟁여놓을 것도 아니고 이제는 설치해서 그 다 서버로 돌려야 되는데요. 그걸 돌리기 위해서는 많은 전력이 필요하고 그 전력에는 확실히 집중적인 안정적인 에너지 생산이 필요하다. 그게 SMR로 지금 대안이 되었고 미국 내 그런 기업들이 SMR 전문가를 뽑고 원자력 에너지에 다시 주목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올봄에 전력 수요가 최저로 전망된다. 그래서 전력 수요도 최저고 태양광을 워낙 많이 깔아가지고 이제는 원자력 내기를 조절을 하더라도 전력이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또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잘못 봐가지고 원자력 발전 이제 없애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원전 28기 분량인데 우리나라 지금 원전이 한 28기 정도 되죠. 근데 그걸로 이제 태양광 다 깔아놨는데 이 과잉이라는데 뭐 없애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천만의 말씀이죠. 네. 지금은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전력 수요가 감소했을 뿐이지 겨울은 매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도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여름과 겨울, 특히 겨울 같은 경우는 일조량이 짧고 태양광에 대한 효율이 떨어지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태양광에 대한 의존도를 너무 높였을 경우에는 계절마다 출력이 너무나도 차이 나는 그런 상황이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도 당장 원전 28기에 대한 분량을 깔아놨는데 이거를 뭐 갑자기 봄에 이렇게 많이 생산됐다가 겨울에는 확 줄었다가 이러니까 이 전력 공급을 하는 그런 이 공기업들조차도 상당히 이제 출력이 불안정하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산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정적으로 이제 들어오지 않으니까 너무 많이 생산돼도 이제 부하가 걸려가지고 블랙아웃이 생기는 그런 부작용이 생긴 거죠. 그래서 태양광에 대한 효율이 일정하다면 당연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에너지원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출력이 불안하고 에너지에 대한 이 의존도가 기후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영향도가 큽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많이 깔았을 때 봄에 내 데이터 센터 확 돌렸다가 겨울엔 데이터 센터 확 껐다가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겨울에 그럼 어떡할 거죠? 태양광이 이제 효율을 못했을 때 그 나머지를 이제 공백으로 채워야 되는데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이 역할을 한 겁니다. 원자력을 없애면 나머지 뭐 LNG라든지 아니면은 석탄 발전 돌려서 네, 공급을 하겠죠. 근데 이제 석탄 발전은 돌릴 수가 없고요. LNG도 지금이야 이제 가격이 좀 떨어져서 뭐 돌릴 수 있겠지만 이전처럼 러시아가 또 한 번 그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 왜곡을 시작하면 어떻게 될죠? 네,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안정한 에너지 수급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에너지를 다각화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자체가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자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죠?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력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원자력으로 공급을 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되고요. 뭐 반도체 산업단지도 뭐 원자력을 일부 하고 나머지 이제 사무실이나 뭐 조금 이제 출력이 불안정해도 되는 뭐 그런 부분들은 또 태양광 풍력으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나눠서 해야지 이거 원자력 필요 없다. 태양광으로 다 반도체 돌리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보면 너무 이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화에 대한 강조를 해야지 이 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때문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주목을 받고 있고요. 원자력에 대해서 강조드리고 있지만 사실 원자력 외에 SMR 외에 수소, LNG, 가스터빈, 그 다음에 수력, 뭐 해수 담수화 플랜트, ESS, 태양광도 하고요.
그다음에 해상풍력도 하기 때문에 저는 에너지 다각화 입장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역량이 큰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플랜트에서 그냥 건설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는 터빈 부품을 주로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자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좀 많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대기업, 직접적인 플랜트 관련 기업들이 아니고 사실 이제 변압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전선 관련 기업들이 좀 힘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요. 분명히 두산 에너빌리티 차례도 좀 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다려 보죠 뭐. 자, 그리고 이제 사업 보고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뭐 크게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항들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분석했던 뭐 그런 것들 그대로 다 들어가 있고요. IR 자료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주요한 소식만 좀 같이 넘겨짚고 빠르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뭐 수주 상황 같은 경우는 뭐 수주 작년에 예상보다 더 많이 했죠. 그래서 주요 플랜트 수주는 여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 퓨어셀 이렇게 이제 연료전지 사업도 하고요. 신한울 3, 4호기 주 설비, 복합 2호기 이렇게 남부 발전, 그다음에 또 고성 복합 스팀 터빈 공급 뭐 이런 식으로 확실히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업이 어디에 주로 치우쳐져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스터빈과 원자력 발전으로 좀 치우쳐져 있고요. 아쉽게도 이제 해상풍력 관련 이 소식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소식이 좀 들려왔으면 하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국내 또 유일하게 해상풍력 터빈을 제작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또 해상풍력에 공격적인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좀 좋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제 두산 지오 솔루션도 설립했기 때문에 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수주 잔고를 보시면 1조 8천억입니다. 18조죠. 네, 그래서 그룹사 전체가 지금 수주 잔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고 퓨얼셀, 밥캣 모두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룹 전체가 지금 잘 나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고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니지만 주요 계약 및 연구 개발 활동을 보시면 연구 개발 활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중점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는 이 영역을 보면 발전용 가스터빈을 이렇게 파트별로 다 나눠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력 제품도 좀 개발을 하고 있고요. 가스터빈, 원자력, 주단조, 소재 기술, 그 다음에 리튬 회수 그런 자원 재순환 기술, 뭐 관련된 그런 용접 기술, 비파괴 검사 기술, 뭐 수소 혼소 전소 기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터빈 관련된 기술들과 그죠? 풍력 터빈, 가스 터빈, 원자력 쪽, 그 다음에 그런 소재 기술, 그리고 이 소재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검사할 수 있는 비파괴 검사 기술을 또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수소까지.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개발 방향을 알면 앞으로 어디에 중점적으로 이제 힘을 주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뭐 실적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동일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똑같이 나왔고요. 별도 기준으로는 지금 6조 6천억, 영업이익은 4,500억으로 별도 나왔지만 순이익이 조금 좋지 않게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는 점. 그래서 순이익은 그런 지금 일시적인 그런 이 손실로 잡힌 것으로 그때 IR 자료에서 소명이 되었기 때문에 한번 다음 분기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유동부채가 증가하긴 했습니다만 이것도 이제 공사 진행 중에 그런 초과 청구 공사라든지 아니면 미지급 비용 그런 것들 때문에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선수급 금액 받은 이제 2조 6천억 정도 이렇게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결 기준으로. 대신에 이제 그런 초과 청구 공사라든지 아니면
여기 어디죠? 미지급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채 비용들이 또 같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같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 이제 유동 비율을 보시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재무에는 크게 지금 문제가 없고요. 유동성 현금이 많은 상황이고 단기 차입금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계속 단기 차입금에 대한 추세가 확실히 꺾이고 있고요. 이젠 차입금의 허덕이는 그런 그룹이 아닙니다. 이제는 좀 본인의 사업 본연의 그런 사업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이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사업이 이제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이제는 시장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더디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장이 지금 올라갈 만하면 또 이제 떨어지고 좀 힘든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린 만큼 분명히 지금 결과적으로 느리더라도 서서히 이제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꺾여도 크게 문제되지 않고요. 코스피 결국에는 금리 인하와 함께 올라갈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결국에는 네, 지금 수주하고 점점 이제 매출 증가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자. 지금 우리가 3월이 중요한 게 아니고 4월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목표 가격까지 도달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목표 가격까지 우리가 설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사업 확장성을 주목했기 때문이고 그 사업 확장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보고 있는데 굳이 지금 매도를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리딩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